예, 오늘 주요 정치권 소식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화면에 쭉 나왔는데 말이에요. 이 김무성 대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설전이 오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은 게 아니고 이게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단 난투극이죠. 이 집단 난투극은 결국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그 후보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국회 시작 직전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입법권도 있지만 예산심의, 결산, 국정감사인데 그 시작 직전에 새정치연합 야당이 아주 결정적 집단 난투극에 돌입을 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은 조금 소강 상태를 갖다가 추석 전후에서부터 이제 이 새누리당마저 이제 집단 난투극에 몰입해 버렸어요. 이것은 공천 때 그랬었나요? 민주화 이후에 13대 국회 선거 이후에 19대까지 7번 국회의원 선거했고 횟수는 27년이 지냈고 이제 8번째 선거를 한 6개월 뒤 목전에 두고 이런 집단 난투극은 제 경험으로 저도 13, 14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이게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전부 당직을 겸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고. 이 사람들이 국민 대표자로서 그 본연의 책임과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말로 잘 안 될 때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정신을 차리든지 해서 결국은 국민적 여망에 맞는 국회의원 이 공천 룰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 싸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위기가 계속되고 집단 난투극이 계속되면 지리멸렬해서 내년 선거가 어찌 될런지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김무성 대표의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김무성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이게 처음 잡힌 게 아니거든요.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수첩, 그 Y와 K, 뭐 이런 그 수첩에 있는 그 글도 잡히기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고의냐 아니냐 이거지요. 노출이냐 유출이냐 하는 문제죠. 고의냐 아니냐 이건데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일인데 그걸 누가 뭐라고 비난해요. 자기들끼리 지금 면전에서 친박 서청원 그 정면 공격하는데 그거 뭐 보이게 하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중에 그것도 싸움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지. 저게 작은 유도탄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면 청와대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회로 이 2라운드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신 교수님이 제가 말하기 아주 곤혹스러운 답답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싸움에 이 집단 난투극 우선 새누리당 집단 난투극의 이 혼란의 중심에 이게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추석 그 휴가 중에 지난달 30일에 김 대표, 문 대표가 그 합의한 거 있잖아요. 안심 전화번호를 부여한 그 공천 결정하는 방법. 이걸 청와대가 관계자 말로 이것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 이랬거든요. 그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뭐 뒤에 뭐 홍보수석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 생각을 대변한 것이죠. 대통령 생각. 청와대에서 나오는 어떤 수석인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말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고 대통령 지시 안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은 것인데 그 안심번호 그 논란은 말이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게 5대 불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요. 근데 우선은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모집단을 예를 들면 서울 중구 같으면 거기에
이 무작위로 한 3,000명 유권자를 미리 뽑아가 그걸 모집단으로 해놓고 거기에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거기서 같은 날 여야 어느 쪽이든지 지지할 사람 한 사람씩 투표하라고 한다면 그 안심번호 그 투표는 역선택도 아니고 민심 왜곡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대부분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서를 휴대전화로 받거나 인터넷으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23.7%만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23.7%만 자기 집 주소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번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지금 이동통신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동통신사에서 야, 이 지역에 ABCD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번호 부여했으니까 당신이 전화하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 박사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모집단을 그 선거인 명부에서 모집단을 뽑는데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역선택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일반 전화에 대해서도 집 전화에 대해서도 안심번호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국민들에게 생소한 용어고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얘기 안 끊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 경선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은 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폐기된다 그러면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걸.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니고 찾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얘기를 YTN에 나와서 할 때마다 뭘 이렇게 자주 하느냐고 그러는데. 매주. 그래, 뭐 그게 매주 합니다. 그게 한 5 내지 10%씩 팍팍 오르고 팍팍 내려간 거 아니지요? 저는 안 봤습니다, 지금. 뭐 1, 2%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5%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유승민 찍어내기에서도 이기고, 김무성 물매기에서도 이겼다. 그러면 두 번의 전투에 이겼다. 그러면 재임 5년 동안에 전체로 봐서 그 전쟁이라고 본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그렇게 찍어내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를 이런 식으로 코너에 몰아가지고 위기에 몰아서 항복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면 박 대통령은 이 전투, 개별 전투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으나 크게 길게 봐가지고 레임덕에 걸리고 퇴임 후에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지지율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코너에 몰았다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거꾸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가 우리를 코너에 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박 대통령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이 위치에 서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헌법 6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 행정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 최고 책임이 있다. 그 헌법 수호 최고 책임은 헌법 8조에 규정되는 정당 조항에 통진당 해산 제소를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행정부가 있죠. 민주적 행정부가 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행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의사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기에 아니 그거는 이제 맞아 밑에 실무자하고 행정부가 했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법률을 제출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통진당을 그 헌법 8조 규정에 의해서 민주적 질서를 저해하고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니까 해산 제소를 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공천에 이렇게 혼란을 가한다면 이것이 현재는 헌법 질서의 근본까지 해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걸 경고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자신이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포스가 돼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현재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나 전부 제각기 생각하는 게 전부 있다는 거죠. 이게 명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 생각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 예? 지금 신 교수께서 예. 청와대 쪽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예. 치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냐 생각할 그러죠. 수 있지 않냐는 게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의 권능에 비춰 본다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 미래 그러면 불러가지고 아니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불러야죠. 그러니까 유승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잘못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안 하고 너가 나를 감히 어떻게 이렇게 벼르는 듯이 보고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잠재적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에 있어서의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레임덕 빨리 오기를 바라는 대통령 없을 거고, 그죠? 내가 여당도 이 지지 안 해주는 정책도 제대로 취지 못 해주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하기 싫었고,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레임덕에 걸려가지고 다 당적을 떠난 일이 근데 있죠. 그건 나중에 임기 말에 가서 있죠. 문제는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는 문재인 대표가 그 말 할 현재로서는 적격성이 없다고 봐요. 자신들이 우선 거기에 집단 난투를 벌리면서 국회의원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당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총을 쏘는 거 이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내가 임기 절반을 도는 이 순간에 저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다. 그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레임덕 말씀하셨는데 이 반환점 돌고 남은 임기에 레임덕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른바 사후 보장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이게 잽을 날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고 박 대통령은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도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천제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선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의 태도지요. 그래서 그걸 힘을 업어야 레임덕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사후보장도 국민의 힘으로 보장을 받아야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거든요. 그 정도면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천 룰에 대해서 국민 붙들어 보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다 지금 싸움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국민의 지지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한 가지만 더 이상득 전 의원 문제입니다. 그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검찰에 출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복석에서 잘 알고 계시는데 예. 영국의 사회 철학자 액턴, 그러니까 칭호를 받은 거죠. 액턴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권력도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 권력자가 이 경우에 대통령이 측근과 주변을 어떻게 잘 감시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충분한 혐의를 나는 찾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는 방법은 대통령 되는 이가 보통으로 결심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어쨌든 뭐 본인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